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고등 내신 개념. 네, 이번에는 국외민족운동의 전개와 건국 준비 활동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항일 무장 투쟁의 그 흐름을 굉장히 많은 단체와 사람들을 통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흐름이거든요. 어떤 모습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3.1운동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3.1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3.1운동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항일에 대한 자신감을 주게 되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항일 무장 투쟁의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본격화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제히 독립군 근거지 공격이 되는데, 자, 먼저 봉오동 전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만주 독립군의 국내 진입작전, 일본군의 독립군 공격, 그리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등 독립군 연합부대가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대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홍범도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주축이 되었고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만 한 건 아니고 여러 연합부대가 함께 싸웠던 전투가 바로 이 봉오동 전투입니다. 여기서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약이 올랐겠어요. 그죠? 자, 이제 일제가요, 대규모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봉오동 전투의 어떤 그 패배를 서력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 군대가 중국관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제가 훈춘 사건을 조작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제만 일본인의, 그러니까 만주에 있는 그런 일본인의 안전을 구실로 대규모 군대를 파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영사관, 일본 만주에 있는 훈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을 중국 마적단을 섭외를 해가지고 포섭을 해가지고 공격하도록 만들어서, 그러니까 일본이 셀프로 자기 영사관을 공격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걸 구실로 해가지고 너희들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우리 그럼 일본인들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규모 군대를 보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 훈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조작이에요. 자, 그리고 대규모 군대가 파견되었고 여기서 대대적인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청산리 대첩이더라. 자, 청산리 대첩은요, 누가 이끌었냐면 바로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와 대한독립군, 아까 기억나시죠 여러분? 누가 이끌었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이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와 이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은 연합부대가 6일간 청산리 일대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는데요. 자,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청산리 전투하면 지역별 키워드가 있어요. 여기 지금 백운평, 어랑촌이 있죠. 백운평과 어랑촌이라고 하는 요 키워드가 등장하면 요건 청산리 대첩입니다. 백운평과 어랑촌이라고 하는 키워드만 주고 이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백운평과 어랑촌이 나오면 이것은 청산리 전투다라고 하는 연결고리 꼭 지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훈춘 사건, 청산리 전투. 자, 이 과정에서 일제가요,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독립군의 근거지를 없애고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패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인 촌락을 습격 양민 학살하는, 즉 이 1920년 이 과정에서 바로 이 간도 지역을 쓸어버리는, 일제가 독립군의 기지가 될 수 있는 곳들을 쓸어버리는 간도 참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결국 이제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활동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독립군들은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러면서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했고요. 북만주 밀산에서 독립군 주력 부대들이 모여서 결성했습니다. 총재는 서일을 중심으로 한 대한독립군단이 결성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재정비한 거예요. 자, 어디로 갈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자유시로 이동하기로 합니다. 자유시는 러시아 영토거든요. 대한독립군단이 러시아의 지원을 기대하고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을 합니다. 독립군 내 지휘권 분쟁 발생, 러시아 적군이 독립군의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했어요. 러시아 영토로 들어갔더니 러시아 측에서는 너희들 무장해제. 아니, 독립군들이 무장해제하면 더 이상 어떻게 독립군은 활동을 합니까? 그죠?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결국 독립군의 거부로서 러시아 적군의 독립군 공격되었고 수많은 독립군이 희생당했던 아픈 그런 또 시간이 바로 이 자유참변입니다. 참 진짜 나라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아파요. 네. 어느 것 하나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봉오동 전투, 훈춘 사건,
청산리 전투, 간도 참변, 대한 독립군단 자유시 참변까지 봤습니다. 자, 결국 이제 여기서 이렇게 참변당하면 다시 내려와요. 만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3부를 결성했죠. 독립군의 만주로 귀환, 통합운동을 전개했고요. 공화주의적 자치정부를 수립을 합니다. 민정 및 군정기관을 정비했고요. 독립 동포들이 어떤 세금으로 군대를 운영을 합니다. 이 3부에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성립이 돼요. 앞글자 참정신. 이게 3부인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자유참변을 통해서 밑으로 다 내려오잖아요.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정부를 수립했다. 각 지역별, 세 개의 그 부에 각각의 정부가 들어섰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3부가 성립되었고요. 이렇게 되니까 일제가 쫓아냈더니 또 들어와? 안 되겠네. 라고 해서 그 중국 군벌들과 협정을 하나 체결합니다. 이게 바로 미스야 협정이라는 거예요. 일제가 그 만주 군벌과 체결해서 독립군들을 잡아오면 돈을 주는 거예요. 야, 그러면 1920년대에 이 만주 지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독립군들은요, 일본을 피해야 될 뿐만 아니라 중국도 피해야 되는, 중국인도 피해야 되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 지금 처해 있는 것. 이게 바로 1920년대의 모습이에요. 봉오동 전투, 훈춘사건, 청산리 전투, 대한독립군단, 자유시 참변, 3부 결성, 미스야 협정. 모두 1920년대에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 위기죠. 그래서 이 위기를 타개하자라고 해서 흩어져 있는 3부를 하나로 모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게 바로 3부 통합운동이에요. 국내에서 전개된 또 민족 유일당 운동의 영향도 있었겠죠. 3부 통합운동에 전개되었고요. 북만주에서는 혁신의회가 한국 독립당으로 나중에 개편되고요. 한국 독립군으로 이제 편성이 될 겁니다. 어쨌건 북만주에는 혁신의회, 그리고 남만주에는 바로 국민부. 북만주에는 혁신의회와 남만주는 국민부로 다시 재정비가 되고 있더라. 나중에 이제 국민부는 조선혁명당을 창설하고요. 조선혁명군으로 편성이 될 겁니다. 자, 어쨌건 봉오동 전투, 훈춘사건, 청산리 전투, 간도 참변. 근데 간도 참변은 청산리 전투 나중에 나온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간도 참변은 그 과정 속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청산리 전투가 끝나고 간도 참변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 일단 제가 편의적으로 순서만 지금 나열해 놓고 있는 겁니다. 봉오동 전투, 훈춘사건, 청산리 전투, 간도 참변. 그다음에 이동했죠. 대한독립군단 결성, 다시 어디로 이동? 러시아령, 자유시로 이동, 자유참변, 다시 내려와요. 내려와서 3부를 결성했다. 미스야 협정으로 압박 들어왔다. 3부 통합운동. 그래서 북만주에서는 혁신의회, 남만주에서는 국민부로 통합이 되더라. 이렇게 흐름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1920년대였고요. 이제 30년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920년대 3부 통합운동의 결과 북만주에는 혁신의회, 남만주에는 국민부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북만주의 혁신의회가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한국 독립군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선혁명은 바로 남만주의 국민부가 또 이 조선혁명 연결되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1930년대는요. 여러분 이 키워드를 꼭 기억해 주세요. 한중연합작전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한중연합작전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왜 그랬을까? 1920년만 해도 여러분들 20년대만 해도 미스 협정을 통해서 중국인들도 한국인 독립군을 잡아서 넘기면 돈 번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인들도 한국에 대한 의심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일본과 손잡고 중국을 언젠가 침략할지도 모른다는 그 의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즉 중국과 일본 간의 어떤 그 분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931년 만주사변이 터집니다. 일제가 중국을 공격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 중국인들도 이제 안 거예요. 아, 일본이 우리의 적이구나, 중국의 적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이 중국에 맞서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 일본에 맞서 싸우고 있는 한국과 함께 손잡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한중연합작전. 1930년대. 너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
1920년대까지만 미스 협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중국, 한국,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일본 다 압박을 받았는데 30년대부터 이제 한중이 연합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자, 한국 독립군은요, 바로 지청천이 지휘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한국 독립군의 이 지청천은 1940년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지청천 기억해 두시고요.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서요, 쌍성보 대전자령. 자,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 한국독립군 지청천의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여러분들. 30년대 한국독립군 지청천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남만주의 국민부에, 남만주 국민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조선혁명군 바로 양세봉이 지휘합니다.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의 영릉과 흥경성 전투. 영릉과 흥경성 전투. 한국 독립군은 쌍성보 대전자령, 조선혁명군은 영릉과 흥경성 전투라는 사실 반드시 구분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북인민혁명군이 있어요. 사실은 만주사변이 벌어지고 나서 이 지역에서 한국 독립군이라든지 조선혁명군이 싸웠지만 결국 이제 만주사변을 통해서 여기 만주 괴뢰국을 세우잖아요, 일본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많은 독립군들이 중국 관내 만리장성 그 이남 쪽으로 이동을 많이 해요. 예, 많이 이동을 하는데 여전히 만주 지역에서도 활동했던 그런 조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동북인민혁명군, 중국 공산당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소규모 항일 유격대를 규합하여 조직되었고 나중에 동북항일연군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예, 이런 조직들도 있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동북항일연군은 이후 이제 김일성이었던 그 활동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나왔죠. 동북인민혁명군 확대 재편하여 모든 반일 세력을 수용해서 조선 광복절 여성에서 동북항일연군 내 항일 유격대가 한명도 일대 공산주의 세력과 천도교도 세력을 통합하여 조직되었다. 국내 진공작전 전개 보천버 전투. 뭐 이런 것들은 또 김일성과의 연결고리도 있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김일성과 관련된 문제는 너무 핫해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한 읽어두는 정도면 충분하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지만 만주 사변이 벌어지고 만주 괴뢰국이 세워지면서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군들이 대거 중국 관내로 들어옵니다. 그죠? 자, 중국 관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만리장성 있잖아요. 만리장성 그 이남쪽. 뭐 지금 여러분들 뭐 북경도 있고 상하이도 있고 뭐 남경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쪽 지역의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제가요, 바로 이 만주 점령으로 중국 관내에서 이제 무장적인 거점으로 대두가 되었고요. 대표적인 조직이 바로 민족혁명당이다. 조소왕의 한국독립당, 김원봉의 의열단, 지청천의 조선혁명당이 참여하면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통합되었습니다.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 네, 이거 다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민족혁명당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민족혁명당. 김원봉 주도의 민족혁명당, 즉 좌우 연합의 대규모 조직이 드디어 1930년대 중반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김원봉 주도에. 근데 이제 여기 좀 약화가 돼요. 왜냐면 김원봉이 여러분 의열단을 이끌었던 인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의열단 계열의 어떤 주도권이 장악되면서 민족주의 계열을 탈당을 하죠. 조소왕이나 지청천 이런 인물이 탈당을 하게 되고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이후에 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중국 관내에서 이 김원봉의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졌어. 좌우연합에. 그런데 의열단, 김원봉 중심으로 조직들이 만들어지니까 결국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우파 세력들, 조소왕이나 지청천 이 세력들이 이제 떨어져 나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 민족혁명당은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고 하는 조직들을 만들어서 그 모습들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부대가 바로 조선의용대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국 관내에서, 중국 내부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우리 군사조직이에요. 한국광복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부대였던 한국광복군이 아니고요. 바로 민족혁명당,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의 부대, 바로 조선의용대가 최초라는 거예요. 자, 조선민족전선연맹 군사조직이 결성되었고요.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가 만들어지더라. 근데 여러분들 이게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만들어졌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아니 지금 중국은 다른 나라예요. 그 나라에 다른 나라 사람이 들어와서 무장투쟁 조직을 만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어. 우리나라에 일본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서울에 일본 군대를 형성했대요.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니 우리나라에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나라 군대를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이 당시에는 허용이 되었던 거예요. 중국 정부가 이걸 인정을 해줬던 겁니다.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1930년대는 한중연대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한일이라는 공통적 주제를 가지고 한중연대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이를 허용한 겁니다. 좋습니다. 좋다. 바로 일제에 맞서 싸운다면 바로 한인들끼리 만들어진 무장투쟁 조직을 허용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자, 활동. 중국 국민당의 지원으로 정보 수집 포로신문, 후방 교란 등의 활동을 전개했고요. 대부분 이제 화북지방으로 이동해서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 결성되고 최고 지도부와 일부 병력만 한국 광복군에 합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조선 의용대가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하다가 이후에 이제 나눠져. 대부분 세력은 저쪽 북쪽으로 올라가요. 예,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조선 의용대가 이제 조선 의용군으로 개편되고요. 김원봉과 일부 조선 의용대 세력은요, 바로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와요. 예, 그래서 여기에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는 모습들로 분화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무장투쟁 조직이었고요. 이제 여러분 의열단도 볼게요. 근데 의열단은 여러분 주로 1920년대에 활동했던 그런 조직이거든요. 자, 김원봉입니다. 그 유명한 영화 그 암살인가요?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그 조승우 씨가 아마 김원봉 역할을 맡았던 것 같아요. 나 미랑 사람 김원봉이요 라고 이제 배에서 탁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이 김원봉이 만주 지링성에서 조직을 했던 그런 의열단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을 지침으로 삼아서 폭력을 통한 민중 직접혁명을 강조합니다. 완전 중요해. 완전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이 지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시험에 꼭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별 표시 빡빡빡 해주세요.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 폭력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 조선혁명선을 통해서 이 의열단이 움직였다는 사실. 그러니까 막 폭탄 던지면서 싸우게 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들 볼까요? 네, 박재혁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 조선 총독부 누굴까요? 김익상. 종로경찰서 김상옥. 그 영화 그 밀정에 보면 김상옥과 김익상의 모습들이 등장하더라고요. 맨 처음 초반부에 김상옥의 모습이 등장하고 밀정에 그 영화 맨 마지막 부분에서 김익상의 모습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지섭 도쿄 궁성폭탄 투척했고요. 예, 그리고 바로 이 나석준은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폭탄을 투척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심장과도 일제히 그 심장과도 같은 어떤 그런 조직들이잖아요. 이곳에 폭탄을 던지면서 활동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원봉이 고민한 거예요. 폭탄을 던졌어.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 폭탄을 던져서 그 건물을 파괴시켰고 폭탄을 던져서 주요 인사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 주요 인사가 죽었다고 해서 변한 게 없어. 그 자리엔 또 다른 일본인들이 와서 자리를 앉고 있습니다. 주요 건물을 폭파시켰어. 근데 별로 변화가 없는 거야. 왜? 그 건물을 다시 또 새로 지으니까. 이런 걸로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김원봉이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무장투쟁이 아니라 조직화된 무장투쟁이 필요하겠다. 개인의 무장투쟁이 아니라 조직화된 무장투쟁. 나중에 나아가면 이게 바로 군대가 되겠죠. 이런 싸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로 단원들이요. 황푸군관학교에 입교를 합니다. 이건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의 육사와도 같은 그런 곳이에요.
여기에 이제 입교를 해가지고 배운 거죠. 그래서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선혁명 간부학교가 이제 남경에 가면 볼 수 있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여기를 답사를 갔다 왔거든요. 정말 그 산속에 정말 건물 몇 개가 있더라고요. 예, 거기서 활동했던 이 조선혁명 간부학교 모습을 보니까 지금은 건물 하나밖에 없어요. 숲을 속에 있는 건물밖에 없는데 여기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이육사라든지 윤세주 이런 인물들이 또 활동했다라는 거. 얼마나 모기가 많던지. 모기에 뜯기느라고 정말 정신이 정말 혼미해지더라고요. 정말 이 모기들이 막 때로 몰려들어도 막 물어뜯는데 고작 그거 한 번 갔다 와도 그렇게 힘든데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독립운동을 꿈꾸었던 많은 분들은 과연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혁명당을 드디어 이제 결성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민족혁명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 민족혁명당 중국 관내에서 최대 규모의 조직들이 만들어졌다. 좌우 합작의 모습이었다. 이후에 이제 민족주의 계열들이 탈당을 했다. 조선민족전선연맹이 남았다. 그 산하부대가 조선의용대였다. 이 조선의용대가 다시 분화해서 화북지역으로 이동했고 나머지는 또 그렇죠. 바로 한국광복군에 합류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의열단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됐죠? 1920년대 의열단이 있었다면 의열투쟁을 했던 또 다른 조직이 1930년대 활동을 합니다. 1930년대 활동했던 그 조직은 바로 김구의 한인애국단이라는 조직이에요. 이 정말 192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침체가 되면서 임시정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김구가 상하이에서 조직했던 그런 의열투쟁 조직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이봉창과 윤봉길이 있겠죠. 이봉창은 바로 덕효에서 이런 폭살 기도 다 똑같이 32년도고요.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바로 윤봉길. 상하이 헝커공원에서 열린 일본군 전승식. 이 당시가 또 일본 천황의 생일 축하 기념식이기도 했거든요. 여기에 폭탄을 투척해서요. 일본군 그 고관들을 폭살시켰던 너무나도 유명한 독립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이 윤봉길의 폭탄 투척은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윤봉길이 이 폭탄 투척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때 영향 보세요. 이 중국 국민당 장제스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장제스가 이제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와, 중국 이 수많은 인민들이 하지 못한 일을 바로 조선 청년 한 명이 해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식의 변화가 이때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을 의심했어요. 일본과 손잡고 중국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런데 윤봉길이 폭탄을 던져서 일본에 저항하는 모습. 한국인들은 우리 중국과 한편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고 장개숙도 감동받았고 그래서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1940년대 일제 패망이 다가오면서 벌렸던 국제회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바로 카이로 회담이죠. 그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 소련, 영국, 중국 이 네 나라가 참여해서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을 열렸는데 여기서 놀랍게도 여러분들 한국의 독립 언급이 있어요. 그 당시 많은 식민지들이 너무나도 이 지구상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카이로 회담에 어떤 식민지 나라도 구체적으로 들어온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한국의 독립만큼은 그 카이로 선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요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인데 근데 그 나라들이 왜
한국의 독립을 카이로 선언에 집어넣었을까요? 그건 바로 중국 장개석, 장제스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소련 이 수뇌부들은 좀 의아했을 거예요. 뭐 어떤 나라인데 그 나라가. 장개석이 자꾸 한국의 독립을 우리가 약속해줘야 된다. 이건 우리가 약속해줘야 된다. 자꾸 얘기를 하니까 So what? 뭐 어떤 나라?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이 윤봉길의 의거를 통해서 한국이 일본과 싸우는 한중 연대의 확실한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고 이것이 바로 장개석의 카이로 선언 참여에서 한국의 독립의 약속까지 받아내는 그런 계기로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윤봉길 의거였습니다. 자, 국외도 많이 있죠. 미주 지역에서는요, 1903년 하와이로 노동 이민 시작되었고요. 대한인국민회가 조직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도 하와이에서 그 사탕수 노동자로 활동하면서 정말 어렵게 살면서도 일부는 떼어가지고 독립자금을 내었던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 만주에서는요, 19세기 후반 이주 한인총 건설, 독립군 지원, 그리고 학교 설립, 민족교육 실시, 그리고 간도참변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일제가 만주 침략 후 한국인을 대거 만주로 이주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연해주는요, 19세기 후반 이주, 그리고 권업회, 연해주의 권업회, 항일 의병활동 전개, 러시아가 한인의 무장활동을 금지하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올해가 80주년. 올해가 1937년이니까 맞죠. 예, 러시아 강제 이주 8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네, 아마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둬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본은요, 관동 대지진 때 한국인이 학살당했고요. 1923년에 있었던 대지진. 그리고 국민징용령으로 강제 노역을 통해서 청전령층이 다수 이주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국외 이주동포들의 활동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건국 준비 활동을 볼게요. 1940년대 가면서 이제 일본은 패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직감하게 됐죠. 이러면서 이제 건국 준비를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윤봉길 의거 후 일제의 탄압이 심화되었습니다. 난징, 창사 등으로 근거지를 계속 옮겨요. 그러니까 윤봉길 의거가 포인트가 되면서 그 이전까지가 상하이 시대였잖아요. 그 상하이 시대가 이제 끝나는 거야. 왜? 윤봉길이 폭탄 터치면서 일본이 가만두질 않아요. 현상금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붙습니다. 당시 그 김구, 한인 애국단에 있던 그 김구의 현상금이 얼마였냐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약 20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현상 붙는 거예요. 이런 상하이에서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동을 합니다. 정말 굉장히 많은 항저우에서 뭐 진장에서 정말 저쪽 광저우에서 전국에는 충칭까지 어마어마한 길을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결국 이제 충칭, 중경에 1940년도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한국 독립당을 결성을 합니다. 한국국민당의 김구, 한국독립당의 조소왕, 조선혁명의 지청천 이런 사람들 합당해서 결성. 아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민족혁명당, 중국 관내의 최대 조직이라고 쓰는 민족혁명당이 있었는데 민족주의 계열 지청천 조소왕이 탈당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김구와 다시 손을 잡고 한국독립당을 결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체제정비. 자, 이때부터는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만 해도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였는데, 이건 안 되겠다. 뭔가 중심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주석 중심의 지도 체제를 개편했고, 바로 김구가 주석이 됩니다. 정규군으로 한국광복군. 그러니까 충칭시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상하이 시대와 충칭 시대가 있는데, 그 포인트 중간에 바로 윤봉길 의거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 충칭 시대가 되면서 한국 독립당도 만들어졌죠. 한국 광복군도 만들어졌죠. 상하이 시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충칭 시대입니다. 충칭 시대에 독립군, 그러니까 한국 광복군, 그리고 한국 독립당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국 강령을 발표합니다.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작성해서 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죠. 토지개혁, 주요 산업 국유화, 무상교육 실시, 친일 반민족 세력 청산과 같은
건국되었을 때 이렇게 이제 만들겠다라는 건국 강령을 발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광복군입니다. 신흥무관학교 학생 중심을 창설 총사령 바로 지청천. 아까 여러분 1930년 만주지휘 활동했던 한국독립당이 산하부대 한국독립군을 이끌었던 지청천.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의 주인공 지청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1940년대는 바로 중관내에 들어와서 중층에서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으로 지청천은 지금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김원봉이 이제 합류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중국 관내 최초의 부대, 민족혁명당,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부대, 조선의용대, 그 의용대가 이동을 하면서 일부는 저쪽 화북 지역으로, 그래서 조선의용군을 만들고 일부는 한국광복군에 합류한다 그랬죠? 바로 한국광복군. 네, 바로 조선의용대 일부가 합류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광복군입니다. 바로 대일선전포고, 태평양 전쟁 말 바로 일본에 선전포고하는 모습들. 연합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했고요. 영국군의 요청으로요, 그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또 투입되어서 문서 번역과 포로신문, 암호 해독 등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진공작전도 계획해요. 미군 전략정보국 OSS와 합작해서 국내 정진군 편성 특수훈련을 실시했고 일본의 항복으로 실전 투입은 무산됩니다. 어쨌건 한국광복군 대일선전포고, 인도 미얀마 전선 투입, 그리고 국내 진공작전 OSS 요거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거예요. 한국광복군 활동 정말 잘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건국을 위한 준비는 세 단체, 조선독립동맹,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조선건국동맹, 이 세 단체가 있거든요. 자, 먼저 조선독립동맹입니다. 예난에서요, 바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조직되었고요. 건국강령 발표, 민주공화국 수립 목표했고요. 그리고 조선의용군을 창설했습니다. 기억나죠, 여러분? 조선의용군. 중국 관내 최초의 부대가 바로 조선의용대였는데 일부는 화북 지역으로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화북 지역에 있는 부대예요. 그래서 조선의용군이 되었고 일부는 어디로? 한국광복군으로 온다 그랬죠? 네. 조선의용군 화북지대 개편되었다는 사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북지역에 조선의용군이 있었고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부대로서 한국광복군이 있었구나. 1940년 대표적인 부대가 바로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군이구나 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네요. 조선건국동맹은요, 이거 국내에 있던 조직이에요. 바로 여운형이 국내에서 조직했고요. 전국의 지방조직 설치를 한 모습들, 이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이 됩니다. 건준이라고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일제강점기, 정말 그 막을 내리는 그 지점까지 다가왔습니다. 정말 그날이 오면 그 광복의 그날을 그렇게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의 그 꿈과 그 노력들이 뭉쳐졌던 그 시간이 바로 일제강점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러 단체들이, 정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체들을요, 단순하게 외워야 되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만, 죽어있는 글자로만 기억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바로 그들이 꿈꾸었던 세상이라는 모습, 그런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